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진 돈부터 갚아야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큰아빠의 고함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고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은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쯤이었어요. 낡은 원룸에서 고모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중년의 정장 차림 남성이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김다은 양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다은 양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봉투 안에는 1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억? 이게 정말 말이 돼? 그때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고모도 저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큰아빠.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코웃음 치는 막내 삼촌. 우리도 지금 힘들어. 내 아버지가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지. 고모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어요.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정호랑 나눈 문자 메시지도 다 남아있어. 법적으로도 문제 될 거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돈은 다은이 돈이야. 고모가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큰아빠와 막내 삼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어디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상하신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외동이지만 외로움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정말 바쁜 분이셨어요. 회사 운영 때문에 늘 바쁘셨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바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 가던 길에 제가 물었어요. 아빠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빴지. 하지만 널 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단다. 저는 어린 마음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서요. 그날 도서관에서 저는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퀴즈를 내고 마치며 오랜만에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제가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 진동이 울려 꺼내보니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다은 양 맞나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거짓말이지. 돌아가시다니 이게 말이 돼? 엄마,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본 순간 그제야 모든 게 현실로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나섰어요. 다은이는 우리가 데려가는 게 맞지.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좋지 않겠어? 마치 저를 누가 더 맡을 것이냐로 경쟁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들이 내 진짜 행복을 걱정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빠는 중소기업 대표였고 겉으로 보기엔 회사도 잘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변호사가 유산에 대한 정리를 끝낸 뒤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현재 김정우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부채가 상당합니다. 순간 친척들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뭐? 유산이 거의 없다고? 그럼 우리한테 오는 건 빚뿐이라는 거야?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애들 키우기 바빠.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얼마 전까지 저를 데려가겠다며 경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떠넘기려고만 했어요. 그때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은이랑 함께 살게요. 고모의 말에 친척들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내 형편에? 넌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잖아. 고모는 살아오면서 늘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여자가 무슨 대를 이어? 넌 그냥 우리 집안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고모를 구박했어요. 큰아빠와 막내 삼촌 역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하찮아.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만은 달랐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은 내 고모야. 아빠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빠와 고모는 아주 각별했어요. 그런 고모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우리 오빠 딸인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친척들은 못마땅한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아무도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고모와 함께 살게 됐어요. 고모와의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 아니었어요. 고모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저도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고모랑 단둘이 사는 게 어색했죠. 게다가 고모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떠난 후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 우리에게 남은 건 작은 월세방 하나뿐이었어요. 고모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저를 돌보셨죠.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고모는 항상 제 걱정부터 했어요. 다은아, 이번 달에는 아껴서 내 책 한 권 더 사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수년째 같은 낡은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고모는 항상 말했어요. 다은아,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한테서 받은 게 없어. 그래서 너한테만큼은 다 주고 싶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친척들은 그 후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명절 때 가끔 전화가 오긴 했지만 다은이 잘 지내지? 용돈 좀 보내줄까? 그 말뿐이었어요. 한 번도 실제로 돈을 보내온 적도 없었고 도움을 주려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모와 저는 그런 친척 없이도 행복했어요. 단둘이 알콩달콩 살면서 길에서 붕어빵을 사 먹고 퇴근한 고모랑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수다 떨고 지친 하루 끝에 서로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어느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날 고모와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비를 맞았어요. 하필 우산을 안 가져와서 고모는 손으로 비를 막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떡하냐, 다은아. 비 많이 오는데. 그때 마트 직원이 쓰던 작은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우산이 너무 작았어요. 둘이 함께 쓰려니까 한쪽이 비를 다 맞아야 했어요. 고모 혼자 우산 써. 나는 괜찮아. 저는 우산을 고모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러자 고모는 깜짝 놀라면서 우산을 반대로 기울였어요. 내가 젖으면 안 되지. 고모가 더 젖으면 감기 걸리잖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우산을 기울이며 비 오는 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둘 다 반쯤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고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다은이 많이 컸네. 그날 밤 우리는 감기 기운이 올라와서 뜨거운 생강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어요. 우리 이제 비 맞으면 안 되겠다. 고모, 다음엔 큰 우산 하나 사자? 그렇게 우리는 힘든 와중에도 함께 버티며 살아갔어요. 이런 작고 소중한 평범한 일상이 바뀌던 그날, 한 중년 남성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김다은 양 그리고 김수진 씨 맞으시죠? 고모와 저는 낯선 남성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는 명함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박영석이라고 합니다. 다은 양 아버지 김정호 씨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빠와 깊은 인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고모는 그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혹시 박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회장님이라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때 박영석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다은 양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모와 저는 숨을 삼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큰 투자 실패로 인해 모든 걸 빚더미에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김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빠는 박 회장님의 사정을 듣고 그에게 개인 돈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줬어요. 회장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언젠가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돈 덕분에 박 회장님은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은 양 아버지는 끝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갚지 말고 저처럼 힘든 사람을 돕는 데 쓰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는 평생 저한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박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갚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왔다고 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도 못한 게 너무 한이 됐다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다은 양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저희를 찾았고 아빠가 도와준 금액의 몇 배를 마지막 감사의 의미로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돈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이제 다은 양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고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박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빠가 남긴 마지막 유산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10억짜리 수표를 내밀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진 돈부터 갚아야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큰아빠의 고함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고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은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세졌어요. 내가 받을 돈이 아니야. 이건 원래부터 우리 돈이라고. 고모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찾아온 거야? 그동안 다은이가 힘들 때는 눈길 한 번 안 주더니. 그러자 문 밖에서 큰아빠의 비웃음이 들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애를 키웠다고 해서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언제 돈을 빌린 적 있냐고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찾아온 적 있어요? 그러자 막내 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다은아. 넌 몰라서 그래. 어른들 일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어른들 일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어요. 큰아빠가 험악한 얼굴로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좋아. 그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문자 한번 볼래?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큰형님, 돈이 급해서 그런데 다음 주까지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진짜야? 고모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은이가 받을 돈이 아니라는 증거라도 돼? 당연하지. 정호가 빌려간 돈이니까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맞잖아. 막내 삼촌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해도 우리가 이길걸? 그 순간 고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큰아빠와 막내 삼촌이 움찔했어요. 둘이야말로 증거 있으면 법대로 해보라고.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고모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착하고 순하던 고모였는데.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큰아빠와 막내 삼촌이 문을 쾅 닫고 나가고 고모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친척들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했으니 포기할 거라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떠나신 후 가끔 저녁이 되면 아빠와 함께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날도 아빠와 손을 꼭 잡고 집 앞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이었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멀리 붉게 물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다은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빠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속상했던 일까지. 저는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아빠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와서 선생님께서 다 같이 벌을 서게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투덜거렸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해요? 아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공원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은아, 세상에는 꼭 공평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입을 삐죽 내밀며 대답했어요. 그냥 억울하지만 참아야죠. 아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아니,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저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준다고요? 아빠는 벤치에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말했어요. 정의롭게 산다는 건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지키는 거란다. 그 말이 어린 제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빠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진지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빠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지키는 거야.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그때 아빠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저는 책을 받아 들고 표지를 봤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안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믿는 정의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한 장 넘기며 조용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책 속 이야기가 믿기지 않아 아빠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지킨 거네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저는 책을 꼭 쥐고 말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어야 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아빠가 그날 밤 제게 해줬던 마지막 한마디. 진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다음 날 고모는 출근하고 저는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오후쯤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이거 큰일이야. 고모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고모 무슨 일이야? 고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근하자마자 같은 부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수군거리며 고모를 쳐다봤대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가 다가와 슬쩍 말해줬대요. 혹시 요즘 돈 문제 있어? 고모는 깜짝 놀라면서도 시치미를 떼며 넌지시 물어봤대요. 무슨 말이야? 그러자 동료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는데 아침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그러던데. 내가 조카 돈을 가로챘다고. 고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누가 봐도 큰아빠 짓이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고모가 조카 앞으로 들어온 돈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까지 찾아와 돈 때문에 가족끼리 법적 분쟁이 날 수도 있다. 라며 말하고 간 거였어요. 고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쩐지 다들 나를 쳐다보더라니. 이제 보니까 다 그놈 짓이었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짜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고모 직장까지 찾아가서 그런 소리를 해. 그때 고모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마 이게 시작일 거야. 이제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 맞아요. 고모 말이 맞았어요.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다은아, 그 목소리에 머리가 쭈뼛섰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막내 삼촌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촌이 왜 여기 있어요? 그러자 막내 삼촌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왜? 삼촌이 조카 보러 오면 안 되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막내 삼촌은 피식 웃더니 제 친구들을 둘러보면서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너 아직 친구들한테 말 안 했구나? 내 친구들한테도 말해야지. 우리 조카가 요즘 10억을 들고 튀었다고. 그 말에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만해요. 친구들이 뭐야, 진짜야?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막내 삼촌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이제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내용 증명서, 법적 조치 안내. 막내 삼촌이 들고 있던 서류에는 고 김정우 씨의 채무 변제를 요청합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진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막내 삼촌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안 주면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거야. 그리고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다은아, 진짜야?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고모에게 상황을 말했어요. 고모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는 거네. 그때 고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고모는 전화를 받았고 곧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뭐래? 고모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쪽에서 진짜로 소송 준비 들어갔대.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제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진짜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고모는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친척들이 진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것.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공격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고모, 우리 어떡해? 고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변호사 만나야지. 다음 날 고모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젊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조카 앞으로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형제들이 죽은 오빠의 빚이라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로선 그런 빚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혹시 상대 쪽에서 증거라고 제시한 게 있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거 조작된 것 같아요. 변호사는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진짜로 빚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 말에 고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만약 우리가 진짜로 진다면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10억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겠죠. 고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린 그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없으면 다은이 학비도 생활비도 막막해져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아버님이 생전에 실제로 빚을 졌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아빠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기를.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의 금융 기록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고모와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저와 고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반대라고? 변호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오히려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에게 거액을 빌려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즉, 빚을 졌던 건 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쪽입니다. 그런데도 거꾸로 다은 양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고모는 터져 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럼 다은이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잘 정리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친척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고모의 휴대폰으로 협박 문자가 날아왔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나오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는 사실도 많을 텐데. 고모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모가 전화를 받자 들려오는 목소리. 혹시 김다은 씨 맞나요? 저는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고모는 숨을 삼켰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모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어요. 다은아, 이거 믿어야 할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빠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지도 몰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나보자, 고모.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고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보면 될까요? 그날 오후 어느 카페. 고모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아빠가 생전에 도와줬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척들이 법적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연락했습니다. 고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그리고 들려온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고인이신 김정우 씨는 생전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그 자료는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고모와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네? 사장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두 사람 오래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의 마지막 행선지가 동생분 집이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김정우 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겨 두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마 두 분은 김정우 씨가 돌아가시고 그 일이 묻힐 거라 생각하셨는지 그동안 잠잠히 계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다시 그 증거의 행방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모와 저는 얼굴을 마주봤어요. 고모, 이거 엄청난 일 아니야? 고모는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였구나. 친척들이 돈을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10억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 자료 때문이었어요. 그때 고모가 번뜩 뭔가 떠올린 듯 중얼거렸어요.
다은아, 혹시 내 아빠 유품 아직 다 가지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의 유품이 담긴 박스가 고모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어요. 우리는 사장님과 헤어지고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롱 문을 열고 박스를 꺼냈어요. 박스 안에는 아빠가 쓰던 노트와 몇 개의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 고모는 손을 떨며 USB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뜬 폴더. 비밀 자료 긴급. 손이 떨렸어요. 고모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그 순간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 파일이 화면에 떴어요.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일 속에는 큰아빠와 막내 삼촌이 저지른 횡령과 탈세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거래 내역, 이메일 증거, 심지어 몰래 녹음된 통화 파일까지. 형님, 그거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돈 들키면 끝장이에요. 걱정 마. 내가 윗선이랑 다 얘기해놨으니까. 고모와 저는 숨을 삼켰어요. 고모, 이거 터지면 저 사람들 완전히 끝장이야.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문자 도착. 큰아빠, 찾았겠지? 그럼 조용히 돈만 받고 조용히 있어라. 안 그러면 둘 다 위험해져. 그걸 본 순간 고모와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고모와 저는 이제 진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모는 손을 덜덜 떨면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 인간들, 우리를 바보로 아나 봐. 지금까지 우리한테 협박하더니 이제 와서 입 다물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고모, 이 자료 우리 그냥 경찰에 넘기자. 고모는 망설였어요. 그도 그럴게. 이 자료를 넘기는 순간 가족이라는 인연도 완전히 끝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모, 저 사람들 가족 아니야. 우리 아빠 이용하고 우리 돈까지 뺏으려던 사람이 가족이냐고. 고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어요. 아빠가 남긴 큰아빠와 막내 삼촌의 범죄 증거를 들고요. 담당 형사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더니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닌데요. 고모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사 내부 자금 유출, 불법 거래 정황, 이 정도면 최소 수십억 원대의 횡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래 내역, 녹취록,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손에 힘을 꽉 줬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며칠 후 경찰이 큰아빠와 막내 삼촌의 집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속보 유명 중소기업 대표,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가족 간법적 분쟁으로 밝혀져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기자들이 그들의 회사 앞에서 몰려들었고 큰아빠와 막내 삼촌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김 회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과의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큰아빠는 얼굴을 가린 채 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막내 삼촌은 기자들에게 소리쳤어요. 이거 다 조작이에요. 우리 조카가 우리를 모함한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고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는 큰아빠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고모는 피식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전화할까? 고모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큰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내가 경찰에 신고한 거지? 내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 고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래? 니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협박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고모와 저는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설마. 고모가 천천히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집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고모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박 회장님께도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희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박 회장님은 순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 양, 절대 문 열어주지 말아요. 바로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그리고 몇 분 후 집 앞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말했어요. 집을 당분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고모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는 협박도 모자라. 우리를 직접 건드리려고 해?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손을 꽉 쥐고 말했어요. 고모,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 고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더 이상은 봐주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형사 고소를 넘어서 모든 걸 되돌릴 계획을 세웠어요. 횡령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도 고소 진행. 그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전부 추적. 회사 이사진과 주주들에게 그들의 범죄 행위를 알림.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 그들이 재산을 날리게 만들 계획.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끝까지 가는 것. 저는 한밤중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그리고 고모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도요. 이제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빠처럼 그리고 고모처럼 저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큰아빠와 막내 삼촌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됐어요. 속보 중소기업 회장 김모 씨 수십억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중. 뉴스에서도 계속 그들의 범죄를 보도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큰아빠는 정식으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빠의 회사는 그동안 가족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 횡령 혐의 보도로 인해 주가 35% 폭락, 투자자들 대거 이탈, 기업 이미지 치명타. 결국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김 회장은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임합시다. 큰아빠는 순식간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막내 삼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던 것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그 역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큰아빠는 완전히 몰락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희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아직 남은 게 있을 텐데. 고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남은 게 하나 있긴 해. 뭐? 내가 감옥에서 썩을 시간? 그 순간 경찰이 큰아빠를 긴급 체포하러 들이닥쳤어요. 김선우 씨, 당신은 추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큰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안 돼. 난 아무 죄도 없어. 하지만 그를 변호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몇 달 후 큰아빠와 막내 삼촌의 최종 재판이 열렸어요. 판결문 낭독. 피고 김선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 김찬우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큰아빠와 막내 삼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고모와 저는 법원을 나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고모,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고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다은아.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우리는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어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갈등이 마침내 끝이 났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싸우느라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택할 시간이었어요. 고모와 저는 고민 끝에 박 회장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박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대표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순간 아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이용해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래서 우리는 10억 중 일부를 사용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고 저희도 그 뜻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몇 달 후 고모와 저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고모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빵집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가게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을 발견했어요. 고모, 붕어빵 먹을까? 고모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옛날처럼 반씩 나눠 먹자. 고모는 따끈한 붕어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우리 예전에는 2개 사서 반씩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넉넉하니까 10개 사자. 그 말에 저는 깔깔 웃었어요. 고모, 아무리 돈 많아도 붕어빵 너무 많이 사면 안 돼.
고모도 따라 웃으며 붕어빵을 하나 덥석 베어 물었어요. 따뜻한 팥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돈도 복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이라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 속에 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아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